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시험처럼 좀 긴장감 갖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자체는 별로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지문도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자, 그래서 앞쪽에 보면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 것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어떤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글을 볼 때는 앞쪽 부분에서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라는 걸 잡는 게 관건이에요. 글을 읽을 때 국어 영역 시험의 지문이면 길이도 굉장히 길고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영어는 뭐 딱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그래서 얘는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국한돼요. 그래서 이 글을 볼 때는 대부분 이제 특히나 뭐 도표 실용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야 되는 글들이 나머지들을 읽을 때 이 필자의 주장을 빠르게 잘 간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글을 의식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 무언가에 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해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읽으면, 아,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군 하는 말을, 아, 그래서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지문을 읽을 때 쭉 가지고 계시면, 물론 뭐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야 그냥 무난하게 읽어 나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어려운 지문을 볼 때 이 문장과 문장의 맥락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 나가면서 쭉 전체 글을 읽어 나갈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즉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거니까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견지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답을 쓰기 위해서는, 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였어?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머릿속에 가지고 글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영어 공부하면 너무 이렇게 내신 공부라는 게 늘 그렇듯,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공부하게 되냐면 문장 하나를 자꾸 따지고 분석하게 돼요. 근데 이건 원래 언어 공부를 하는 건 두 가지가 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가 정확하게 하는 것하고 하나가 유연하게 하는 것하고,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정확하게 가는 거죠. 따지고 분석해 가면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1년 내내 거의 여러분이 하는 공부의 100을 다 거기에다 투자를 해요. 내신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사실 언어는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한 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나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분석하는 것 말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 말고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 독해, 이런 걸 이 책 하는 동안은 조금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다양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암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물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자, 글을 쓸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 이제 아주 솔직히 내신 시험 이런 거하고 별 관련 없는 얘기예요.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보통 120단어에서 160단어 정도로 지문을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장 단어의 수에 맞춰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쓰고 있는 글들 쓸 때 사실은 뭐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지문에서 골라내는 건데,
적정한 길이의 지문을 이렇게 단락을 끄집어내가지고 문장을,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지? 자, 적절한 길이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잘 전개하고 있는 단락을 골라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 글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글 쓰는 방법들을 몇 가지 간파해 낸다면 답을 찾을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거 왜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글 읽다가 책 덮어놓고 대답을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중요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빨리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대신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성공했냐면 여러분의 주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거죠. 실패했군요. 관심이 없었군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많은 얘기 중에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 이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대답을 유도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뭔가를 뿌려놓는 놈이 됐잖아요. 그렇죠? 야, 이름이 뭐지? 이건 대답해야죠. 2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했는데 몰라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고 답을 요구하지 않는 주의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글을 쓸 때는 여기 여러분한테 답하라고 하는 거 없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얘는 여러분한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글이면, 보세요, 말이면 내가 크게 얘기해도 되고 야야야 이거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글은 여기다 글자를 크게 쓰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그 해석을 가지고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석에 최대한 개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주들을 부려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문장 보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 자 지금부터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야, 글을 쓸 때 있잖아요. 뭐 말을 할 때도 똑같은 기법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첫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의 연설의 첫 말을 딱 듣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때 그 일단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뒤에 느낌이? 내가 정말 그래요. 이럴 것 같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말이라는 건 글이라는 건 기본 흐름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파악하는 게 독해를 하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에 물음표를 사용했다는 건 이 자리에 자기가 뭘 내놓고 있다는 얘기냐면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토픽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암기하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어보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답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물어봐 놓고 야,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 영어 하지 말고 수학이나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놈도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니 여기 들어있는 질문의 내용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글의 토픽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쭉 내어 놓을 텐데 그 답변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즉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근지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당신이 이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걸 어떤 가게의 물건 배치를 기억해내는 것과 관련해서 그걸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답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든가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자꾸 가고 반복해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항목들을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개수의 정보들도 다 기억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암기하는 방법은 뭐인 거죠? 반복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ategorization, 즉 categorization, 분류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보기 1번 볼까요? 너무 많은 반복은 창의성을 파괴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believe in your memos, not your memory. 기억력을 믿지 말고 당신의 기록을 믿으라라는 얘기죠. 자, 3번 식료품점에서 당신의 건강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답쓰고 그러면 인생이 진짜 안타까워집니다. 4번요. 당신의 기억이 뭐하게 만들었냐면 기억력이 개선이 되겠죠. 뭐하면서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타깝습니다.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이제 반복과 그 다음에 분류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category라는 명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영어로 그냥 많이 씁니다. 범주라고요. 카테고리라는 얘기인데 이 범주라고 하셔도 되지만 말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얘를 뭐라고 바꿔서 해석하면 더 쉽냐면 항목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물론 범주라는 말이 어렵지 않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ategorize라고 쓰게 되면 얘를 그래서 보통 뭐라고 단어장들에 적혀 있냐면 범주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얘는 항목에 맞춰서 나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좀 어렵고 쓸데없이 저렇게 어렵게 해석하느니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분류하다 정도로 바꾸면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또 단어 외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너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로 단어를 외우면 그러면 나중에 해석할 때 그 뜻대로 영어 문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 같은 단어를 외울 때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뭐라고 외우냐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외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단어를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본문 속에서 얘를 가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해석할 때 해석이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해져요. 나는 오늘 네가 모임에 나오지 않는 걸로 가정할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라면 이런 한자어를 훨씬 더 쉬운 말로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뭘로 바꿔버리면 나는 오늘 네가 모임에 나오지 않는 걸로 생각할게. 또는 뭐뭐라고 알고 있을게. 이렇게 바꾸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자꾸 바꿔서 하는 게 단어를 좀 제대로 외우는,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실 거고요. 문장을 하나씩 한번 봐보기로 할까요?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천천히 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하루에 한 8문항 정도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자주 처음에 이제 안내하고 하느라 적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도 조금 적게, 많이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쯤부터 완전히 이제 제 페이스로 올려가겠습니다. 과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Can we teach our children?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 memorize라는 단어를 메모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닙니다. 얘 암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memorize입니다. 그래서 memorization이라고 쓰면 암기라는 말이 되죠. broad range니까 아주 넓은 범위의 정보를 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는 말 그냥 다양한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암기하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이제 답합니다. 그게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자, 내가요, 당신에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당신에게 입증해 볼게요. 뭘 입증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잠재적인 천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항상 글을 읽을 때 잘 생각하실 게,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무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서 글을 쓰게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문장을 너무 따지고 분석하는 쪽으로만 글을 봐왔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독서라고는 제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읽는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영어 지문을 볼 때 독서하고 상관없어요. 국어 지문은 잘하거든요. 국어 지문은 모든 맥락을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 나가는데 영어는 막 이렇게 자꾸 사슴 걷고 뭘 따져가느라 이 지문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읽는 힘을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잠재적인 천재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암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에 관한 얘기지? 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면 그 무엇을 머릿속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문장들을 전부 다 읽어가야죠.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천재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할까요? 어떤 잠재적 천재냐면 두뇌가 있는 천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말은 설계하다라는 얘기인데 디자인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계되어 있는 이런 두뇌가 되는 거죠. 뭐 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store이라는 단어는 저장하다잖아요. 자, 저장하고 control이라는 단어는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죠. and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두뇌를 가진, 그렇게 하도록 설계된 두뇌를 가진 잠재적 천재임을 제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정답을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외울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자기가 답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Memorization by repetition이라고 얘가 지금 이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어가 되는 거죠. repeat이라는 단어가 반복하다잖아요. 그래서 repetition이 명사가 되어서 얘가 반복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반복에 의한 암기. 이걸 이 사람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이미지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The grocery store를 식료품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슈퍼입니다. 슈퍼. 자, 식료품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Where you shop the most. 당신이 가장 많이 쇼핑하는 이런 식료품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내신 준비면 where 이게 중요합니다.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면요. To tell me, 나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자, 뭘 말해달라고 하냐면 where the eggs are. 계란은 어디에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Of course, 물론 you could. 당신은 할 수 있죠. 자, 이 ask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물어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부탁하다, 요구하다라고도 많이 하고. 근데 ask가 이렇게 뒤에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to do의 이렇게 형태로 나오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ask는 무조건 얘한테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부탁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ell이라는 동사가 아주 흔히 어떻게 쓰이나요? 얘를 동사로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무엇을에 해당되는 말을 의문사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면 나한테 그 달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of course,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The average grocery store는요, 이 평균적인 식료품점은 말입니다. 평균적인 식료품점은 carries over, 그 다음에 10,000 items를 carry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럴 때 carry는 뭐가 되냐면 취급하다,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평균적인 식료품점이 말이죠. 이게 10,000개가 넘는 품목들을 다루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아주 빠르게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뭘 말해줄 수 있냐면 그 대부분의 그 물건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10,000개가 넘는 물건을 다루고 있는 식료품점이지만 그 10,000개가 넘는 물건의 대부분이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대부분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사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라는 10,000개가 넘는 항목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가게가 정돈되어 있거든요. organize라는 말이 조직하다라고도 많이 외우지만 이렇게 정렬, 정돈하는 거 organize라고 그래요. by category에 의해서, 범주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거죠. and 그리고 you've shopped, 당신은 쇼핑을 했었고요. in the store, 그 가게에서 repeatedly, 아주 반복적으로 쇼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in other words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즉 다시 말하면 하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you've seen, 당신이 보아왔던 겁니다. 뭘 보아왔던 거냐면 those organized items, 그렇게 정돈된 항목들을 보아왔던 거죠. over and over 이라고 하면 얘가 계속 over and over again 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정돈된 품목들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거거든요. and 그리고 그 arrangement이라는 말이 명사로 배열, 정돈 이런 뜻이에요. 자, 그 category에 의한 정도는요, 이 항목별 분류는 makes it easy, 그걸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거 잘 아시죠? 항목별 분류라는 말이 주어일 거고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is의 내용이 지금 뒤에 어디 있냐면 to memorize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저 암기하다라는 말에 소위 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상의 주어를 for you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쉽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 분류에 의한, 캐테고리에 의한, 항목에 의한 정돈이 당신이 뭐 하도록 그 가게의 레이아웃을 암기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레이아웃도 요즘은 그냥 한국어로 따로 쓰지 않고 사람들이 레이아웃이라고 그냥 많이 쓰죠. 배치 이 정도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you can categorize, 당신이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개 정도의 항목들을 분류할 수 있는 건데 from 뭐로부터 just one store 단 하나의 가게에서 무려 10,000개가 넘는 품목들을 정돈해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그래서 이번 질문은 봤고요. 그 3번 질문에서 저거 잊지 마세요. 얘가 물어보면 답한다는 거, 묻는 내용이 토픽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글을 읽을 때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다음에 어떻게 나를 설득하고 있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군라고 짚어가는 거 빼먹지 말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수능에는 어법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밑줄 그어서 잘못된 걸 고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이 어려운 건데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문제도 얘하고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그게 lawyer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얘를 loyal ring으로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반대로 loyal r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ed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밑줄만 주는지 가로로 둘 다를 주는지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where에 밑줄이 같다면 뭘로 생각하면 which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자꾸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익혀가야죠. which에 밑줄이 가 있다면 얘 혹시 where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는 이제 물론 이렇게 밑줄이 탁 가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훨씬 더 쉽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딱 보기를 보고 보기를 읽어서 원하는 문법이 뭔지를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렇게 ed하고 ing를 고르라고 하는데 앞쪽에 and가 있잖아요. and나 그 다음에 또는 or이 있습니다. 밑줄이 나와도 똑같아요. 밑줄이 나오건 괄호가 나오건 그 앞에 and나 or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하고 이 자리에 오는 말하고 뭐를 연결시켜 주는 게 문장의 구조상 올바르겠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B번 자리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나와 있는데 관계부사래. 맞죠? 거꾸로 했습니다.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둘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둘 다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지만 똑같이 꾸며주는 말이지만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있는 문장 중에 뭐가 하나 없을 거냐면 명사가 하나 없어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관계부사는 뒤쪽에 뭐가 하나 없는 거겠어요? 부사가 하나 없애고 관계부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사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뒤를 떼놓고 보더라도
부사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부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없다 하더라도 뒤에 남는 문장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완전한 문장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뭐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명사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누구나 하는 설명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쉽게 풀 수 있게 찾아가려고요. 자, 앞에 명사가 있을 건데 이 명사를 들어서 뒤로 옮기면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얘는 주어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기도 할 건데, 어쨌든 이 완전한 문장과 명사가 합쳐지면 그러면 얘는 다시 말 잘못했죠. 이거 관계 부사 자리죠. 죄송합니다. 다시 지울게요. 제가 하는 짓이 다 그렇죠, 뭐. 자,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들어다가요, 일이 옮기면 얘는 불완전한 문장 뒤에 어딘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다시 뭘 이루게 되냐면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이고요.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들어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명사를 그냥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하나 와야 이 명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 자리에 in, on, to 같은 아주 쉬운 전치사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넣어보니까 이게 더 말이 되는데 라고 싶으면 그때 얘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만들면 다시 얘가 뭐가 되냐면 완전한 문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겠죠. 능동수동이야 C번에 있는 능동수동이야 별다르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쭉 읽어가면서 A, B, C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라고 하면 수중 사진이 되는 거겠죠. 물 속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under이라는 말이 얘가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접두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 아래쪽이 되면 위치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수준이 내려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주로 반대로 많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얘가 아래쪽이라는 말로 쓸 때 얘하고 반대되는 접두사로는 over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당연히 over도 위라는 말도 되지만 능가하다, 초월하다 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underpass라고 쓰면 이게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네요. 이게 뭘까? 이게 지하도예요. 이런 거 이제 그냥 보면 바로 외워버릴 수 있죠. 한번 보고 나면. 설령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도 문제 생각이 안 나서 사진을 찾았더니 지하도라고 되어 있으면 맞아 지하도였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옛날에 외웠었는데 이런 걸 한번 딱 거치면 그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그 기억력이 다음에 한번 제가 해드리죠. 자, overpass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고가차도가 돼요. 옛날 사전들에는 육교라고도 돼 있는데 그건 설명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이 육교를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거의 대부분 없앴죠. 우리도 점점 없어져 가요.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곳곳이 육교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으로 길을 설계하면 육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차가 편하게 다니도록 너희들이 위로 건너 다녀오라고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별로 좋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이제 우리도 거의 대부분 다 없애가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버패스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고가차도, 이걸 오버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버이라는 말이 위치상 위가 되기도 하지만, 언들이 위치상 위가 되기도 하지만 수준이나 양이 위아래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underestimate이라고 쓰게 되면 이 estimat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얘가 평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underestimate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 얘는 과소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아주 쉬운 접두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overestim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평가한 거겠어요? 얘는 과대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over이나 under 같은 접두사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얘가 그래서
굳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본다면 1번 어떤 게 있냐면 폴짝 넘어가는 이런 오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이 쳐주는 too much라는 이런 오벌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얘가 1번이라면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저기 under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래쪽, 그 다음에 수준이 내려가거나 하는 것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물 속에 있는 사진, 수중 사진입니다. 최초의 수중 사진은요, were taken, 사진 찍는 거 take a picture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수중 사진이 찍힌 건 영국인, 그 이름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찍혔던 건데, 자, 1856년에 말이죠. 1856년에 이 waterproof를 했습니다. simple box 카메라니까 아주 단순한 박스 카메라를요, waterproof를 했군요. 자, 이 waterproof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쓸 때 이 proof라는 말이 들어가면 혹시 여러분 이 한자어 뭔지 알아요? 이게 무슨 글자죠, 이게? 이게 방자입니다, 방자. 방자고 뜻은 막다라는 뜻이에요. 방어라고 할 때 그 방자거든요. 방호벽이라고 할 때 그 방자거든요. 이 우리말의 방자에 해당되는 말이 영어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워터프루프를 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죠? 이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이상한 개식하고 뭐 그런 걸 하니 뭐 이런 표정입니다. 워터프루프가 명사가 되면 방수, 형용사가 되면 방수의, 이처럼 동사가 되면 방수 처리를 하다라는 얘기겠죠. 프루프가 막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windproof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얘가 방수라면 얘는요? 방풍이겠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windproof forest라고 하면 방품림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proof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도 한자어가 중요한 한자어들이 단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영어도 이런 라틴어 어원들이 쉽게 로마어거든요. 로마어나 또는 옛날 고대 그리스 라틴어나 이런 것들이 저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이런 놈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단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도 어려운 단어의 한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얘네들은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라틴어나 저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으면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예를 들어 라틴어로요, 휴머스라고 쓰면 얘가 땅이에요. 바닥 땅을 휴머스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하늘과 땅은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화가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뭐 땅은 안 읽어봤어도 그리스 신화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제일 높은 곳에다가 그래서 신전을 짓죠. 항상. 그리고 그 신의 계시를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도 신탁이었고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지 사람이 자체로 고난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땅에 있는 게 인간이 되어서요. 나중에 얘가 뭐가 되냐면 휴먼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험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얘가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신처럼 고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라한, 그다음에 누추한이라는 또는 겸손한이라는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런 어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때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건 영어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 저걸 뒤집고 팔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영어 전공자도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대신에 단어를 외우거나 단어를 이해를 할 때 조금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여태까지 단어를 생각하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쳐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바텐더 설명해 주지 않았나요? 해줬죠. 바텐더 설명해 줬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텐드에 대한 단어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이해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심플 박스 카메라에 방수 처리를 하고 attach라는 말이 붙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요, 이 방수 처리를 한 상자 카메라를 폴이라는 말은 기둥, 이렇게 받침대 이런 걸 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폴에다가 그걸 붙이고 and 그리고 lowered 이 상자 카메라를 방수 처리한 카메라를 내렸군요. 어디로 내렸냐면 파도 아래로 내렸군요. 그 다음에 of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연안의 그 물 아래로 이 카메라를 내려보낸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A번 waterproof 방수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ttach with 이걸 붙이고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 세 번째 lawyered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ed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였죠. 단어를 여러 개 나열할 때 저렇게 항상 제일 마지막 놈 앞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접속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5개라면 A, B, C, D까지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d, E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 만약에 이 자리에 밑줄이 딱 가 있거든. 앞에 and가 있으면 앞에 연결되고 있는 놈을 찾아서 얘가 지금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까요? 자, 그래서 10분간의 노출을 한 뒤에라고 얘기했죠. 10분의 노출을 한 뒤에 The camera는 slowly flooded 10분간 그 물 속에 이제 들여 놓은 뒤에 이 카메라가 서서히 flood이라는 건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F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가 흐르고 넘치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흐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물이 흐르는 거 흐르다라는 말 flow라고 그러죠. 얘가 나중에 원래 라틴어 어원으로 사용이 될 때는 flow라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막 흐르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flood이라고 쓰면 저게 많이 흘러 넘친 걸 flood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비슷한 소리에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단어의 개수가 되게 적었겠죠. 원래는 웃다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웃는 것도 방긋 웃는지 크게 웃는지 대놓고 웃는지 비웃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자세한 단어들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는 원래 있었던 덩치 크다란 원관념의 단어에다가 조금씩의 소리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 어느 나라 어느나 다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drop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똑똑똑 떨어지는 걸 drip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잡는 걸 grip, grab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유행성 독감을 뭐라 그래요? 인플루엔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행하다 이런 말들은 이런 외래어들을 한자어로 바꾼 건 거의 대부분 누가 한 거냐면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17세기, 18세기에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환장을 내서 걔네들이 번역청 같은 걸 설치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영어로 쓰이고 있는 말들을 한자어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 애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본 애들의 그 번역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편한 것도 있었지만 열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말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말의 느낌하고 잘 안 맞는. 예를 들어 공리주의라고 하면 그 공자가 공부할 때 공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감은 공리주의라고 하면 공자가 뭐로 느껴지냐면 공동체 할 때 공자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단어를 번역했다면 사실 우리의 어감에 맞게 조금 바꿨을 텐데 일본 애들의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약간 안 어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같은 한자를 넣으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읽을 수 있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좀 갑자기 너무 스케일이 커졌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fluent이라는 말이 쓸 때 얘가 유창한이라고 이렇게 하죠. 얘도 이제 일본 애들이 바꾼 말이 되는 건데 여기 유행성 독감이라고 할 때 류자가 뭐예요? 흐를 유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창한의 유자도 역시 흐르다 류자거든요. 그 흐르다라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플러스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된 겁니다. 자, 10분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 뒤에요. 그 카메라가 세계 최초의 수중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가 flooded with seawater 바닷물로 이제 넘쳐나게 되었죠. 자, 하지만 그래도 그 사진은 살아남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underwater photography가 즉 수중 사진이 탄생하게 됐던 거였죠. Near the surface 그 표면 근처에서는요, where the water is clear 물이 아주 맑고 there's enough light 빛이 충분한 그 물 표면에서는 나는 얘기인데 저기 surface라고 했을 때 sur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던 over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위쪽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초과하고 초월하는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서 제일 위에다가 쓰는 이름이
surname이라고 쓰면 얘가 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surface라고 쓰게 되면 읽을 때 발음은 surface입니다. 그럼 얘가 얼굴이잖아요. 껍데기거든요. 제일 위로 올라온 거니까 surface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를 저렇게 하나의 뜻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얘가 면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되는 거겠죠. 바다 표면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 표면 쪽에서는요, 바다 위에서는 물도 맑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어서 is quite possible 꽤나 가능하죠. 뭐가 가능하냐면 amateur photographer가 아마추어 사진가도 take great shot, 멋진 샷을 찍는 게 가능하죠. with 뭘 가지고 inexpensive, 별로 비싸지 않은 언더워터 카메라를 가지고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지만 근데 엄청난 깊이에서는 이거 deep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pth가 깊이가 되죠. 아주 깊은 곳에서는 하는 얘기군요. 거기는 어둡고 그 다음에 추워서 어둡고 추워서 사진이 principal wa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incipal이라는 형용사는 뭐가 되냐면 1차적인 또는 중요한이라는 이런 말이 돼요. 아까 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where이라는 자리에다가 where이 맞니, which가 맞니 라는 걸 물었는데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주격 보호가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장이군요. 그래서 뒤로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는 관계부사를 사용하는 게 올바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어두운 데다가 춥기까지 해서요. 사진이 1차적인 방법이 되는데 어떤 1차적인 방법이 되냐면 탐험하는군요. 조사하는 건데 그 미스테리한 깊은 바닷속 세계를 탐구하는데 너무 춥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1차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95%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커마를 찍고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나타냅니다. 멀리 안 가거든요. 물론 위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앞에 나오는 문장이 되기도 하곤 하지만 자, 그 깊은 바다의 95%는 has never been seen before. 예전엔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뭐 살펴봐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principal이라고 할 때 PRI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제가요, 이번 특강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반복에 의한 분류가 암기를 위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서 좀 외울 수 있게끔 앞에 프린 이런 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영국의 축구 1부 리그 이름이 뭐죠? 프리미어 리그죠. 그 프리미어라고 할 때 프림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단어는 PREM으로 변하죠. 그래서 프리미어라는 말이 1부 리그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스페인 축구의 1부 리그가 이름이 뭐예요? 프리메라죠. 그 프리메라가 영어의 프리미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1부 리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principal이라는 말이 1차적인 중요한이라는 이런 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최상의 최고의라는 이런 말을 쓸 때 prime이라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얘네는 중요한 단어들이 좀 많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단어들을 제법 여러 개 늘어놓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끝난 거였어요? 세 번째 문법이 그러면 여기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다가 되는 거니까 바다가 보는 게 아니고 바다가 어떻게 돼야 되죠? 보이는 거니까 이 자리에 being seen이라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수동의 모양이 들어와야 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그러면 문법 문제 설명까지는 마치겠습니다.